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거 저거 여러 가지 네이버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2024년을 전망해보는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주요한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 올해 시장도 복귀해보고 그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시장을 전망을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시장이 다르게 갔을 때 그랬을 때 빠르게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위기가 있다면 어떤 신호가 위기의 하나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그런 시그널을 미리 줄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는 이번 주말에도 또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웜의 신박에서 수익을 내고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서 올해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사라님이라는 분은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아이 없고 서서 밥 먹다 보면 5분이면 거의 끝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애국자십니다. 애국자. 그리고 보통 주부분들이 가끔씩 우울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이제 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위대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안 나의 경력과 단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두렵고 혹시나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실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위대한 기술을 가지고 혁신 기업을 만들든 아니면 나라를 구한 분이든 보면 거기는 보면 항상 그 참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육아만큼 저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은 참 대단한 게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경제방송을 들으면서 재테크까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대단하십니다. 네. 대한민국 발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조가 있으시니까 우리나라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그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을 또 남편분들이 나가서 읽어내는데 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출산 요 부분, 요 부분도 참 무시무시한데요, 정말. 대한민국 나라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민 정책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우리나라만큼 보면 밤 12시, 1시가 돼도 이 여의도 공원 제가 좀 퇴근이 늦다 보니까 보면 여의도 공원에서 12시, 밤 12시에도 산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는 느낌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만큼 참 이 시큐리티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민도 약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것보다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죠? 그거는 부분들은 저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정부기관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말에 네이버 올라온 거 그 2시간 다 보시고 그러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한테도 자극이 됩니다. 예, 그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상승작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첫 번째 기사. 허위 과장 더는 못 참아 페이스북 인스타에 질린 MZ세대라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권으로 띄어서 이쪽으로 보내놓고 자, 이게 무슨 얘긴가 봤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에 질린 MZ세대라고 하는데 AI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는커녕 대래 혼란을 부추긴다. 그래요. 한국인들이 메타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떠나고 있다. 가짜뉴스와 허위 광고 등이 넘쳐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요? 10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페이스북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94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게 전 세계가 아니라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894만 명, 한 900만 명이다. 그죠? MAU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 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과거 국내 소셜미디어 중 1위를 차지하던 페이스북 MAU는 지난 2월 약 980만 명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네요. 처음으로 980만 명을 위로 치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어서 9개월 만에 900만 명 선도 무너진 것이다. 1년 만에 이용자 140만 명이 떠났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인스타그램의 국내 MAU 역시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지난 12월 약 1925만 명이던 인스타그램의 MAU는 9월에 1901만 명, 그리고 10월에는 1885만 명, 11월에는 1865만 명으로 3개월 연속 쪼그라들었고 사진 영상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은 지난 2021년 짧은 영상인 릴스를 도입한 후에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역성장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저질 콘텐츠의 온상이 된 소셜미디어에 이용자들이 피로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유명인 사칭 허위 광고와 그렇죠. 이거 유명인 사칭 이것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 박스익 쳐보면 정말 그 사칭을 하는 한 5개 정도 뜨는데요. 거기에 제가 몰래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거 다 사칭입니다. 살짝 달아놓고 오긴 했는데 아마 그 사칭하는 측에서 아마 지우거나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정말 제가 운영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제 지인들조차도 박정문 반가워 뭐 이런 거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인들도 속는데 일반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칭 페이스북에다가 그 패친을 해놓으면 그 연락이 간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낚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우리 채슬리 TV 첫 댓글에도 계속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채널 이런 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이런 유명인 사칭 허위 광고부터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그 패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와 보세요. 저한테도 옵니다. 저한테도
무슨 그 무작위로 날라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잡이. 그러면 유명인들, 뭐 김영희 교수님의 사칭하는 페이스북 채널이나 그 페이스북이 아니라 텔레그램 채널이나 뭐 하물며 요즘 박순혁 이사 사칭하는 뭐 선대인 소장 사칭하는 그런 채널도 보면 들어가 보면 다 보면 이 바람잡이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그런 거에 절대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회사 측은 이를 걸러내기는커녕 돈만 되면 아무 콘텐츠나 게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2019년 페이스북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은 80.3%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6.1%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젊은 층의 외면을 받으면서 이용자 수는 앞으로 더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네. 당장은 이런 걸로 조회수, MAU 이런 게 높아지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그죠? 탈출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거는 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 카카오 사칭 채널 이런 거 적극적으로 조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신고하면 좀 바로바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페이스북에 속는 분들이 지금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7억 불의 사나이 오타니입니다. 다저스와 10년 동안에 9,240억. 야, 메시 넘어서 최고 몸값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사를 읽고 요게 왜 제가 이런 기사를 읽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계약은 없었다. 투타 겸업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 29살이네요. 만으로 아마 할 거니까 그죠. 지금이 29살이면 94년생? 네, 94년생인가 보다 그죠. 우리 오호석 대리랑 동갑이네요 보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10일 MLB LA 다저스와 10년 동안에 7억 달러 계약을 맺고 LA 에인절스를 떠나서 이제 다저스로 가는군요. 세계 스포츠 사상 총액 기준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합니다. MLB.com은 이날 메시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와 2017년 매전 4년 6억 7,400만 달러의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에 4년 동안에 6억 7,400만 달러고 오타니 쇼헤이는 10년 동안에 7억 달러네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메시의 기록이 오히려 더 높네요 보니까. 오타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저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다 라고 돼 있는데 2017년 당시에 사실 물가를 감안을 하면 그죠. 2017년 이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돈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2017년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가 최근 좀 빠져서 그래도 여전히 한 2배는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메시가 계약했던 금액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메시 전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돈의 가치가 최고의 운동선수한테 얼마를 지급하나 보면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메시보다 훨씬 더 상품성이 높고 뛰어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에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구나라고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오타니 쇼헤이를 읽어보는 이유가 이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뭔가 남다른 게 있거든요. 배워야 될 점이. 예전에 또 한번 읽어드렸지만 오타니 쇼헤이가 더가웃에서도 걸어가다가 뭐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뭐 주워서 버립니다. 휴지통에다가.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도 참 보면 존경할 만한 네, 그런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타니는 SNS를 통해서 다저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다.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다저스는 물론이고 야구계 전체를 위해 노력하겠다. 에인절스와 함께한 시간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타니는 MLB 6시즌 동안 통산 투수로 38승 19패에 평균 자책점이 3.01입니다. 그리고 탈삼진이 608회, 타자로는 이게 참 대단하죠. 171홈런, 437타점, 통산 타율은 0.274를 기록을 했네요. 21년에 이어서 지난달 두 번째 아메리칸 리그 MVP 선수로 꼽혔습니다.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3등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네요. 호날두가 5억 3,633만 달러 알 나스르에서 받았고요. 쭉 밑에 내려서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8천만 달러 4년 동안에 1,000억, 1,056억 계약을 했었었네요. 자, 이 오타니 선수의 연봉을 계산을 해보면 한 타석에 1억 2,600만 원을 버는 셈이라고 합니다. 타석 한 번 들었을 때 1억 2,600만 원. 옛날에 그 마이크 타이슨이 한창 잘 나갈 때 마이크 타이슨이 또 거의 1, 2, 3회 안에 다 KO로 이겨버리다 보니까 3분 1라운드가 3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1분에 버는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이다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오타니가 받게 될 평균 연봉이 7천만 달러는 올해 볼티모어 오리올스 선수단 전체 연봉 6,072만 달러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5,689만 달러를 다 뛰어넘는 액수라고 하네요. 종전 MLB 선수 최고 연봉은 4,333만 달러인데 그것도 훌러덩 뛰어넘었네요. 네. 총액 규모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기도 하다고 합니다. 야구에서는 동료였던 LA 에인절스의 강타자 마이크 트라우트의 4억 2,650만 달러, 계약 기간은 12년이고, 그리고 미식 축구 NFL 최고였던 패트릭 모홈스의 4억 5천만 달러도 쉽게 제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 나오고 등등 돼 있는데요. 오타니가 10년 동안 받는 9,240억 원을 우리나라 5만 원권으로 지폐로 쌓아 올리면 2024m에 이른다고 하네요.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타워 높이 555m의 4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라산은 훌러덩 뛰어넘고 백두산보다는 낮고 그렇네요. 오타니는 내년에 팔꿈치 부상 때문에 일단 지명타자로만 출전한다고 합니다. 지명타자로 1년에 162경기에 모두 출장한다면 경기당 5억 7천만 원 정도를 받는 셈이고 한 경기 뛰면 5억 7천만 원이군요. 한 경기에 많으면 평균 4.5타석 정도 들어서니까 이를 계산하면 한 타석에 1억 2,600만 원이다는 셈이죠. 지명타자니까 수비는 안 하니까요. 경기당 5억 7천만 원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난주에 했었죠. 가계 자산이 5억 얼마였었죠. 5억 7천만 원 이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5억 2, 3천이었나요? 부채가 9천만 원이었고, 그죠? 빼면 4억 5천 정도가 순자산이었으니까, 한 가구가, 우리나라 한 가구 자산만큼을 매 경기당 버는 겁니다. 오타니는 투타 경험을 2025년부터는 재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데뷔전이 이번에 내년 3월 서울에서 있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난 7월 내년 리그 개막전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서울에서 이 개막전을 치른다고 하네요. 야, 완전 대박이네요. 일정은 3월 20일에서 21일, 장소는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파드리스에서 뛰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 김하성 선수도 오고, 김하성 선수가 28이니까 한 살 차이네요. 김하성과 오타니가 대결하는 구도도 흥미롭다. 바뀐 유니폼을 입고 새로 선보일 오타니의 모습을 전 세계에서 한국 팬들이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야, 제가 야구 보러는 안 가는데, 축구도 하는 걸 좋아하지 보러는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야, 이 경기는 보고 싶네요. 3월 20일, 21일. 표가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은 미래차 시대의 반전 롤스로이스와 포르쉐도 K 부품을 장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전 대덕구 한온 시스템 R&D 기지인 아시아 퍼시픽 이노베이션 센터의 풍동 실험실인데 전기 모터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200여 개의 센서를 매단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한 대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네요. 외부 온도를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막 바꿔가면서 차를 제자리에서 최고 시속 250km로 달리게 하는 시험이 한정인데 이 차에 장착된 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하 40에서 영상 60도면 웬만한 지역 다 커버된다, 그죠? 열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과열, 과냉각을 막는다. 겨울에는 이 부품 성능에 따라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최대 100km 안팎으로 좌우되는데 한온의 열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롤스로이스가 작년 선보인 첫 전기차 스펙터나 포르쉐의 첫 전기차 타이칸, 독일 폴스바겐의 첫 전기차 ID.3 등에 모두 한온 제품이 탑재됐다라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하니까 작년 연말에 요 롤스로이스 기사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차 이 롤스로이스의 판매대수는 왜 늘어나는가?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딱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사치품 시장은 사치품 시장대로 일반 소비재는 소비재대로 소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경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미래차 부품 시장에서 뛰는 기업들에서 현대모비스가 주요 부품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BAS 가 있고요. 쉐시 모듈도 있고 주요 해외 고객사는 폴크스바겐과 벤츠, 스텔란티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은 열관리 시스템 방금 얘기한 게 있고 HL그룹 이게 아마 현대 한라? 옛날 한라였던 것 같은데 차량용 레이더 전동 조향 장치를 포드와 루시드, 리비안에다가 제공하고 있고 LG전자, 요즘 LG전자이 또 전장 부분이 잘 나가는데 또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마 이번에도
LG전자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 LG엔솔의 그 분할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LG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모터를 GM하고 르노, 벤츠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 테슬라를 하고 르노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쭉 보시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독일, 일본, 미국 기업을 쫓아가기 급급했다. 완성차인 현대 기아도 힘들었지만 아랫단의 부품사 상황은 더 열악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필두로 한 미래차 시대의 반전이 시작됐고 현대기아와 더불어서 최근 10년 안팎 쌓아온 미래차 부품 기술력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인데 차의 IT 기술까지 결합하면서 삼성, LG 등 한국 대표 기업도 미래차 부품 시장에 진출 중이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래차 핵심인 전장 부품 시장 규모는 제가 좋아하는 시장 규모 나옵니다. 미래차 핵심인 전장 부품 시장 규모는 2028년도에 3,230억 달러, 약 424조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400조가 넘는 시장이면 이게 꽤 큰 시장인 거죠. 지금이 얼마냐? 지금은 1,810억 달러입니다. 1,810억 달러, 23년 기준입니다. 재작년이 1,200억 달러였었네요. 그 밑에는 현대모비스, HL그룹, 한라그룹이라고 나오네요. 한라그룹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LG도 뛴다. 확장하는 K부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고성능 자동차 반도체를 개발하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고객으로 맡고 있고 삼성전기도 전기차의 각종 부품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도 자동차용이 있죠. 전기차용 MLCC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약간 연관된 기사인데요. 미래차는 IT 경쟁이다. 독일, 일본, 중국 부품사 인수 합병전인데요.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외국 자동차 부품사들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순위를 점령 중인 일본과 독일 회사들이 전기차 대전환 국면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데 올해 순위에서 일본은 덴소가 2위네요. 아이신 7위, 스미토모가 15위 등 21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고 독일은 보쉬가 1위입니다. 독일 보쉬가 1위군요. 그리고 ZF가 3위, 컨티넨탈이 9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권을 중심으로 15개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사 순위였습니다. 방금. 변속기를 만들던 회사에서 출발한 독일 부품사 GF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 미국 아다스 업체 와브코를 70억 달러에 인수했고 타이어 제조사 컨티넨탈은 자율주행 부문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칩 설계 업체인 레코거니 지분을 인수를 했네요. 일본 최대 부품사 덴소도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의 일본 반도체 공장 신설에 4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이군요. 최근에 중국 기업들도 글로벌 부품 업계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는데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기술력까지 높아지면서 그 온기가 부품사에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100대 부품사 순위에서도 13개 업체가 순위에 이름을 올려서 한국은 11개네요. 한국은 11개, 중국이 13개, 그리고 독일이 15개, 일본이 21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36개에서 또 49개, 딱 60개네요. 한국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일독중한 이 100개 중에서 60개를 차지하고 있군요. 배터리 업체 CATL이 5위를 차지하네요. 중국 부품사를 키우려는 정부 정책도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은 2025년까지 레벨 2에서 3 자율주행차 판매 비율을 신차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들에게 자국 부품 사용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래차에 첨단 IT 기술이 대거 도입되면서 빅테크 기업까지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어서 앞으로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고요. 한국은 삼성, LG는 물론 미국 엔비디아, 중국 화웨이, 샤오미, 대만 폭스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지 않던 기업들이 사업을 또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 그죠? 네. 그 다음 기사는 사설입니다. 공짜 앞세워 독과점 한 뒤에 요금 폭탄을 때리는 빅테크의 횡포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사설에서는 어떻게 그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저렇게 독과점적인 지위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 과정을 요 사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나 많이 올렸네요. 이에 앞서서 넷플릭스는 지난달부터 계정 공유 추가 인원당 5,000원씩 더 내도록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광고 없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40%는 인상을 했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해서 소비자들을 가둬놓은 뒤 속속 요금 폭탄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못 끊고 계속 봐야 된다면 이게 거의 이제 필수 소비재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는 소득이 4.5% 올랐다. 임금 인상률이 이랬을 때 4.5% 올랐는데 지금 이 구독료는 43%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거의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의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이 올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걸 알 수가 있었던 게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보면 매출이 2자릿수로 다 늘었어요, 보면. 그런 게 물가 상승을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가격 결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물가도 올라가서 임금비도 올라가고 했는데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이탈할 것 같아.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빠지고 그런 현상이 최근에 2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OTT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는 공짜 서비스를 앞세워서 소비자를 모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뒤에 서비스를 유료화했고 유료화 후에는 구독료를 대폭 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올 들어서 미국, 영국에서도 월 구독료를 올렸지만 1인당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적용한
가격과 인상폭이 더 과도하다. 그렇네요. 과도하네요. 유튜브 측은 가격 책정 기준과 인상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요. 한국의 4천여만 유튜브 이용자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네, 저도 유튜브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돈 내고 봐야죠 뭐.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은 한국의 인터넷망까지 공짜로 쓰고 있죠.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한국에는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있고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10조 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169억 원에 불과합니다. 넷플릭스도 지난해 한국에서 7,733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세액은 33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캐나다, 프랑스 정부는 OTT 기업들이 수입의 수십 %를 세금으로 내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네요. 유럽연합 EU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법을 제정해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중요한 게 나왔네요.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번 흔들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 3월이 오기 전에 일단 한번 이 실현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도 독점력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OTT 기업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법령과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네, 그런 거 마련하는 거는 그 관련 부처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죠? 네,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회사를 잘 투자를 매매를 잘 해야 되면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1회 치료에 29억 미국 FDA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엑사셀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남네요. 자, 보겠습니다.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네요. 세계 첫. 자, FDA가 지난 8일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카스게비, 미국명은 엑사셀이네요. 이 카스게비 사용을 승인을 했고요. 지난달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카스게비 조건부 판매를 허가한 지 3주 만으로 방식이 전혀 새로운 유전자 치료 시장이 문을 열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FDA는 이날 미국 버텍스 파머스리컬과 스위스 크리스퍼 세라피틱스가 제출한 엑사감글로진 오토템셀, 이걸 줄여서 엑사셀이라고 하군요. 엑사감글로진 오토템셀. 어렵습니다. 줄기세포가 스템셀이었는데 그죠? 여기는 감글로진 오토템셀이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튼 유전자 교정 치료제 허가 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고요. 치료제는 앞으로 12세 이상 중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겸상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염기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신체 통증 외에도 뇌출혈, 신장, 심장 기능 장애 등을 부를 수 있는 질병으로 지금까지는 주기수혈 외에는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없었다네요. 카스게비는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채취를 해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헤모글로빈 생성을 방해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낸 후에 환자 몸에 다시 주입해서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데 단 한 번 치료로 영구적인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야, 이대로만 되면 뭐 정말 좋겠네요.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당장 모든 환자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220만 달러 약 29억 원으로 매긴 높은 가격이 장애물인데다가 미국에서도 의료기관 단 9곳만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이 치료 한번 받는데 29억이에요? 이야, 참.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는 골수 줄기세포 채취와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편집한 줄기세포 주입을 위한 화학요법 치료 같은 과정이 필요해서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해야 되네요. 이 때문에 치료센터 한 곳당 1년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5에서 1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는데 뉴욕타임스는 FDA는 미국 내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 10만 명 중 2만 명가량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 질병 발병률이 높은 흑인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외 특히 아프리카의 수백만 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료법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병인데 이거 치료하려면 27억을 내야 되군요. 빈혈증. 옛날에 제가 그 목욕탕에 앉아 있다가 따뜻한 온탕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까매지면서 막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증상이 꽤 심했었거든요. 꽤 심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허리병도 없어지고 이 빈혈도 없어지고 그런 게 골프 대신 축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축구한 이후로 없어지긴 없어졌습니다. 축구하면서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건지 이 빈혈 이런 게 좀 잘 먹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행히 없어졌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드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